1241년 4월 헝가리 평원의 새벽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모히 전투를 앞둔 헝가리 기사단의 진영에서는 아직 장작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철갑옷을 입은 병사들은 어제 저녁 배식받은 검은 빵을 씹으며 동쪽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럽 최강의 중장 기병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두껍게 단조된 강철 갑옷, 육중한 장창,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축복받은 검,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초원에서 온 적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정교한 설계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 안개 속에서 첫 번째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쉭 하는 소리와 함께 진영 중앙에서 보초를 서던 젊은 병사의 허벅지에 화살이 꽂혔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동료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화살은 깊이 박히지 않았고 출혈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군의관을 불러라. 누군가 외쳤고 2명의 병사가 부상당한 동료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살을 뽑아낸 지 불과 10여 분 만에 부상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더니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물을 다오. 그가 신음했지만 물을 마시자마자 격렬하게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토물에는 이미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15분이 지나자 그의 다리가 경련을 일으키며 뒤틀렸습니다.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하면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사지를 비틀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으아! 그의 비명은 새벽 공기를 찢었고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그 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는 어떤 부상과도 달랐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피가 나고 창에 찔린 상처는 꿰매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악마가 그의 내부에서 장기를 하나씩 비틀어 으깨는 것 같았습니다. 군의관이 달려왔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본 적 없는 증상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부상자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맥박은 미친 듯이 빨랐다가 갑자기 느려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부상자의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서 거의 붉은색이 되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그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달걀이 썩은 듯한, 아니 그보다 더 지독한 악취였습니다. 그의 피부에는 검은 반점들이 번지기 시작했고 화살이 박혔던 상처 주변은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괴사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비명을 질렀습니다.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영의 모든 병사들이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막 안에서도 천막 밖에서도 그 비명 소리는 들렸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올렸지만 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 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의도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몽골군이 사용한 이 화살촉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한 연대기 작가인 주바이니는 그의 저서 세계 정복자의 역사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화살은 독사의 독, 전갈의 독액, 그리고 썩은 시체에서 자란 버섯을 섞어 만든 검은 액체에 담가졌다. 이 독은 피 속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내부를 서서히 파괴하되 죽음은 천천히 찾아오게 만들어졌다. 실제로 몽골의 독 제조법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독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최대화하는 배합을 연구했습니다. 뱀의 신경독은 근육 경련과 호흡 곤란을 일으켰고 독초에서 추출한 성분은 극심한 구토와 설사를 유발했습니다. 여기에 부패한 동물의 조직을 발효시킨 세균성 독소를 더하면 상처는 빠르게 괴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섬뜩한 것은 독의 농도 조절이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적을 즉시 죽이는 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희생자가 서너 시간, 때로는 하루 종일 고통받다가 죽도록 독의 양을 정밀하게 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 명의 죽음보다 한 명의 비명이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모히 전투 당일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헝가리 진영에서는 이미 10여 명의 병사가 같은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화살에 스치거나 가볍게 맞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명은 3만 명 군대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베테랑 기사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십자군 전쟁에서 사라센의 칼을 보았고 이교도들의 화형식을 목격했소. 하지만 그날 본 것만큼 끔찍한 광경은 없었소. 저 비명 소리는 내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소. 오전 10시쯤 몽골군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군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병사들은 화살을 두려워했습니다. 칼이나 창은 피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살은 달랐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지옥 같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고통을 목격한 병사들은 방패를 높이 들고 움츠러들었습니다. 몽골의 지휘관 바투칸은 이 효과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 초반에 독화살 부대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살상이 아니라 공포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자랐습니다. 정오가 되자 헝가리군의 대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쪽의 병사들은 앞으로 나가기를 거부했고 앞쪽의 병사들은 후퇴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휘관들이 아무리 호령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새벽에 본 그 끔찍한 광경만이 가득했습니다. 오후 2시 헝가리군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갑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말에서 내려 달아났습니다. 무게가 나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독화살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역사가들은 모히 전투에서 헝가리군 4만 명 이상이 전사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독화살에 직접 맞아 죽은 병사는 20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도망치다 강에 빠져 익사했거나 공황 상태에서 서로를 짓밟아 죽었거나 몽골 기병의 추격에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 독화살이 죽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군대의 사기와 조직력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몽골군 진영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적의 시체를 세는 것보다 전리품을 나누는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투칸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긴 것은 칼 때문이 아니다. 공포 때문이다. 그날 밤 살아남은 헝가리 병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성에서 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동쪽에서 온 악마들은 죽음보다 무서운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소문은 물리적 패배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유럽인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공포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몽골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1000개의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하나의 전설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10,000명을 죽이는 것보다 10,000명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독화살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전시하는 무대였고 공포를 증폭시키는 확성기였으며 인간의 심리를 무너뜨리는 정밀한 도구였습니다. 몽골인들은 초원에서 사냥하며 배운 지혜를 전쟁에 적용했습니다. 늑대를 죽이는 것보다 늑대를 겁먹게 만들어 무리에서 떼어놓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그들은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독화살은 몽골이 설계한 공포 시스템의 첫 번째 장치였을 뿐입니다. 더 섬뜩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20년 봄 중앙아시아의 보석이라 불리던 부하라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높이 15m에 달하는 이중 성벽, 4m 두께의 진흙 벽돌로 쌓아올린 방어선, 그리고 성 안에 비축된 6개월치 식량과 물, 이 모든 것이 부하라 시민들에게 안전을 약속했습니다. 성주는 성벽 위에서 지평선을 바라보며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틀렸습니다. 몽골군은 성벽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성벽 안쪽 인간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의 군대가 부하라에 도착한 것은 2월 초순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 아타 말리크 주바이니는 그의 연대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메뚜기 떼처럼 들판을 뒤덮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성 주변에 진을 치고 기다렸다. 첫날 밤이 왔습니다. 부하라의 병사들은 성벽 위에서 교대로 보초를 섰습니다.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고 저 멀리 몽골군의 모닥불만이 점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뚱, 뚱, 뚱. 먼 곳에서 들려오는 북소리였습니다. 느리고 무겁고 규칙적인 박자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개의 북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2개, 3개, 10개로 늘어났습니다. 북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성벽을 넘어왔고 병사들의 가슴팍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병사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니, 수천 개의 심장이 동시에 뛰는 소리였습니다. 북소리와 함께 다른 소리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쇳소리, 뼈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인지 짐승의 울음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울부짖음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성벽 위의 병사들은 긴장했습니다. 저들이 공격하려는 건가?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있을 뿐 공격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소리가 멈췄을 때 병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꺼풀을 감으면 그 북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고 귀를 막아도 그 울부짖음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둘째 날 낮 몽골군은 여전히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 주변을 천천히 돌며 무언가를 관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끔 성벽을 향해 화살을 쏘았지만 그것은 진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부하라의 지휘관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들이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건가? 둘째 날 밤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북소리는 전날보다 더 컸고 더 많았으며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수천, 아니 수만 마리의 말이 일제히 달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성벽이 진동했습니다. 병사들은 황급히 성벽으로 달려갔습니다. 활을 준비하고 창을 세우고 뜨거운 기름을 끓였습니다. 온다. 저들이 온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엄청난 소리만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묘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성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발견한 보초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아니, 머리들이었습니다. 20개가 넘는 머리가 성문 앞에 일렬로 놓여 있었고
각각의 머리 위에는 작은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성주가 직접 내려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악했습니다. 그 머리들은 보름 전에 정찰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부하라 기병대의 얼굴들이었습니다. 25명의 정예 기병, 그들 모두가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각 머리의 입안에는 양피지가 말려 있었고 거기에는 페르시아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이들이다. 내일은 더 많이 보내주겠다. 성안이 술렁였습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렸고 시민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자들이 울부짖었고 아이들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성주는 사태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공포는 이미 성벽 안쪽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밤 몽골군은 새로운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성벽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거대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수십 개의 모닥불이 일제히 타오르자 그 불빛에 비친 그림자가 성벽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괴물의 형상, 날개 달린 악마의 실루엣, 뿔 달린 짐승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불빛에 비쳐 성벽에 투영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실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몽골 병사들이 특수하게 제작한 인형과 틀을 움직이며 만들어낸 그림자 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둠과 공포 속에서 그것들은 너무나 실제처럼 보였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기행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타타르인들은 전쟁에서 환영과 환청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적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적의 정신을 공격했다. 넷째 날 성 안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은 마법사를 데리고 다닌다. 그들은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 밤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군대에 합류한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날 밤 몽골군은 최후의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수백 명의 병사를 동원해 성 주변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두가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함성이 아니었습니다. 각기 다른 음높이, 다른 리듬으로 지르는 고함이 겹쳐지면서 마치 수십만 명이 동시에 공격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음향학적으로 계산된 이 전술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또 다른 역사가인 라시드 아띠는 그의 저서 집사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소리는 성 안의 모든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땅에 엎드렸으며 어떤 이들은 제정신을 잃었다. 여섯째 날 새벽 부하라 성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이 공격해서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이 스스로 문을 연 것입니다. 성주는 백기를 들고 나왔고 그의 뒤로 수천 명의 시민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죽음보다 이 공포스러운 밤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징기스칸은 성문 앞에서 말을 타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한 번도 빼지 않았습니다. 화살도 쏘지 않았습니다. 투석기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기다렸을 뿐입니다. 소리와 그림자와 공포가 대신 싸워주었습니다. 나중에 한 생존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것입니다. 성벽은 끝까지 멀쩡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첫날 밤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몽골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상상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상상력을 공포로 채우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하라 함락 이후 이 이야기는 실크로드를 따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각 도시, 각 성체의 지휘관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이 다가오면 그들은 싸우기도 전에 항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성벽은 몽골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무너뜨리는 것은 돌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1346년 흑해 연안의 작은 무역도시 카파는 번영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크림 반도에 위치한 이 도시는 제노바 상인들의 교역 거점이었고, 동방에서 오는 비단과 향신료, 서방으로 가는 금과 은이 교차하는 지점이었습니다. 높고 견고한 성벽 안에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 킵차크 한국의 카닌 자니베크가 이끄는 몽골군이 카파를 포위했습니다. 제노바 상인들과의 무역 분쟁이 전쟁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몽골군은 수만 명에 달했고 성 주변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카파의 성벽은 튼튼했고 식량도 충분했습니다. 포위는 몇 달째 이어졌지만 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1347년 초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 진영에서 병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고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계란만 한 혹이 생겼습니다. 그 혹은 검붉은 색으로 변했다가 터지면서 고름과 피를 쏟아냈습니다. 감염된 병사들은 사나흘 안에 죽었고 그들의 시체에서는 견딜 수 없는 악취가 풍겼습니다. 이것은 흑사병이었습니다. 페스트균, 정확히는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세균이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에서 시작되어 몽골군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쥐와 벼룩을 통해 전파되는 이 질병은 군대라는 밀집된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수십 명이 죽었고 일주일 만에 수백 명이 쓰러졌습니다. 몽골군 진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퍼져나갔고 건강해 보이던 병사가 다음 날 아침이면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드 미시스라는 이탈리아 공증인은 카파에서 탈출한 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타타르인들의 진영에서는 매일 수레에 시체를 가득 실어 날랐다. 그들은 시체를 묻을 곳조차 부족했고 공기는 부패한 냄새로 가득했다. 칸 자니베크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질병으로 무너지고 있었고 포위는 실패로 돌아갈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역사상 가장 섬뜩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자신의 군대가 이 병으로 죽는다면 적들도 함께 죽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월 어느 날 몽골군은 거대한 투석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이가 10m가 넘는 나무 구조물이었고 거대한 팔이 돌을 수백 미터 밖으로 날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카파의 방어군은 이것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저들이 마침내 본격적인 공성전을 시작하는구나.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투석기에 실릴 것이 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몽골군은 전염병으로 죽은 병사들의 시신을 모았습니다. 이미 며칠 동안 방치되어 부패가 시작된 시체들이었습니다. 피부는 검게 변했고 배는 부풀어 올랐으며 온몸에서 체액이 새어나왔습니다. 병사들은 천으로 코와 입을 막고 이 시체들을 투석기의 탄환 받침대에 올렸습니다. 한 페르시아 연대기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을 무기로 만들었다. 역병으로 죽은 시신을 밧줄로 묶어 투석기에 실었고 산자들이 죽은 자들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첫 번째 시신이 날아갔습니다. 투석기의 긴 팔이 휘둘러지며 거대한 소음을 냈고 묶인 시체가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포물선을 그리며 나라가 카파의 성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성 안 광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성벽 위의 병사들은 경악했습니다. 떨어진 것은 돌덩어리가 아니라 사람의 시체였습니다.
그것도 끔찍하게 부패한 병으로 죽은 시체였습니다. 검게 변한 살점, 터진 혹에서 흘러나온 고름,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풍기는 참을 수 없는 악취가 광장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신이 계속해서 날아왔습니다. 몽골군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시체를 투척했습니다. 어떤 시신은 성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어떤 것은 건물 지붕을 뚫고 들어갔으며 어떤 것은 우물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드미시스의 기록은 계속됩니다. 하늘에서 죽음이 비처럼 쏟아졌다. 우리는 시체를 치우려 했지만 투척은 멈추지 않았다. 곧 성 안 곳곳에 부패한 시신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카파의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시체들을 치웠습니다. 그들은 삽과 갈고리를 이용해 시신 조각들을 모아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체가 떨어지며 터질 때 그 안에 있던 패스트균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부패한 체액이 땅에 스며들었고 우물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시체에 붙어있던 벼룩들이 살아서 새로운 숙주를 찾아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카파 성 안에서 첫 번째 감염자가 나타났습니다. 항구 근처에 사는 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고 겨드랑이에 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그의 가족 전체가 같은 증상을 보였고 이웃들도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3주가 지나자 카파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병에 걸렸고 거리마다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도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되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제노바 상인의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누가 살아있고 누가 죽었는지 확인해야 했다. 어제까지 건강하던 친구가 오늘은 시체가 되어 있었다. 시체를 묻을 사람조차 부족했고 거리에는 방치된 주검들이 널려 있었다. 4월이 되자 카파의 제노바 상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도시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남은 힘을 모아 배에 올랐습니다. 갤리선 여러 척의 상품과 가족들을 실었고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지중해를 건너 고향인 이탈리아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배에 이미 죽음이 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원 중 일부는 이미 감염되어 있었고 배 안의 쥐들도 패스트 벼룩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는 떠다니는 전염병 폭탄이었고 그것은 곧 유럽 전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드미시스는 자신의 기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타타르인들은 돌과 불이 아닌 죽음 자체를 무기로 사용했다. 그들은 역병을 우리에게 선물했고 그 선물은 저주가 되어 우리를 따라왔다.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생물학전으로 기록합니다. 자니베크 칸이 의도적으로 전염병을 무기화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패스트균의 존재를 몰랐고 세균학적 지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병든 시체가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적의 영토에 투척하면 적들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잔혹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자신들이 어차피 패배할 것을 알았습니다. 질병이 군대를 무너뜨리고 있었고 포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적들도 함께 파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카파의 성벽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벽 안의 사람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한 도시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다를 건너 대륙을 횡단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 중 하나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몽골군은 카파를 떠났습니다. 그들도 역병으로 거의 전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돌로 쌓은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죽음이었고 그 죽음은 이제 막 여행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1347년 5월 지중해의 푸른 물결 위를 제노바 상선 한 척이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갤리선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운명은 역사에 영원히 새겨지게 됩니다. 선원들은 노를 저으며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드디어 카파의 지옥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옥은 그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출항 사흘째 첫 번째 선원이 쓰러졌습니다. 노를 젓던 젊은 남자가 갑자기 열에 들떠 비틀거렸고 그의 목에서 혹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은 즉시 그를 격리시켰습니다. 저 아래 화물칸으로 데려가라. 다른 사람들과 떨어뜨려야 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퍼지고 있었고 격리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배는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수도이자 동서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거대한 도시는 1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북적였습니다. 제노바 배가 항구에 정박하자 항만 관리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시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어떤 시체는 이미 며칠 전에 죽은 듯 부패가 시작되었고 어떤 것은 방금 죽은 듯 아직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선원들은 고작 5-6명에 불과했고 그들조차 비틀거리며 겨우 서 있었습니다. 한 선원이 항구 관리를 향해 손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하지만 말을 마치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비잔틴의 역사가 니케포로스 그레고라스는 그의 연대기 로마인의 역사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노바인들의 배에서 죽음의 악취가 풍겨왔다. 우리는 그 배를 즉시 항구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에 접근한 후였다. 항구 노동자들이 배를 조사하고 짐을 하역하고 시체를 치우는 과정에서 그들도 감염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마친 후 가족에게 돌아갔고 시장에 갔으며 선술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죽음이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6월이 되자 콘스탄티노플에서는 매일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밀집된 주거 환경은 전염병이 확산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쥐들이 집집마다 들끓었고 벼룩들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교회는 장례 미사로 가득 찼고 묘지는 시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레고라스는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거리마다 수레가 시체를 실어 날랐다.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렀지만 곧 그럴 여유가 없어졌다. 사람들은 거대한 구덩이를 파고 수십 구의 시체를 한꺼번에 묻었다. 가족도 친구도 신분도 구별하지 않았다. 모두가 똑같이 흙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카파에서 출발한 배는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척의 제노바 상선이 흑해를 떠나 지중해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배는 시칠리아의 메시나로 향했고 어떤 배는 이탈리아 본토의 제노바와 피사로 갔으며 또 다른 배들은 프랑스의 마르세유로 향했습니다. 1347년 10월 메시나에 도착한 배에서도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칠리아의 공증인 미카엘레 다 피아자는 그의 기록 중대한 죽음의 역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12척의 제노바 갤리선이 우리 항구에 들어왔다. 배에서 내린 선원들은 온몸에 병의 징후를 지니고 있었다. 검은 혹이 온몸에 퍼져 있었고 그들이 침을 뱉으면 피가 섞여 나왔다. 메시나의 관리들은 즉시 배를 추방했습니다. 저 배들을 당장 항구에서 내보내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배가 정박한 며칠 동안 수십 명의 항구 노동자와 상인들이 선원들과 접촉했고 병은 이미 도시 안으로 침투한 상태였습니다. 한 달 후 메시나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다 피하자는 계속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버렸고 남편은 아내를 내쳤다. 사제들조차 병자들을 돌보기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병자를 돌본 모든 사람이 곧 병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병은 메시나에서 시칠리아 전역으로 퍼졌고 거기서 이탈리아 본토로 건너갔습니다. 1348년 1월 피렌체에서 첫 감염자가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작가 조반니 보카치오는 당시 피렌체에 살고 있었고 그가 목격한 광경은 그의 대표작 데카메론의 서문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역병은 동방에서 시작되어 서방으로 퍼져왔다. 어떤 기도도 어떤 인간의 지혜도 이것을 막을 수 없었다. 병에 걸린 사람은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혹이 생겼고 어떤 혹은 달걀만큼 어떤 것은 사과만큼 컸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부보, 즉 부스럼이라고 불렀다. 보카치오는 도시가 붕괴되는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법도 질서도 사라졌다. 사람들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았다. 어떤 이들은 집에 틀어박혀 극도의 금욕 생활을 했고 어떤 이들은 거리로 나가 먹고 마시며 쾌락을 탐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모두가 죽어갔다. 피렌체에서만 10만 명 중 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도시 인구의 절반이 사라진 것입니다. 시에나, 베네치아, 밀라노, 모든 이탈리아 도시들이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으며 교회의 종소리만이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1348년 봄 병은 알프스를 넘어 프랑스로 들어갔습니다. 마르세유, 아비뇽, 파리 차례로 도시들이 무너졌습니다. 프랑스의 연대기 작가 장드 벤네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역병은 공기를 통해, 눈빛을 통해,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것처럼 보였다. 건강한 사람이 병자를 쳐다보기만 해도 감염되는 듯 했다. 여름이 되자 병은 영국 해협을 건넜습니다. 런던, 옥스퍼드, 요크, 영국의 도시들도 하나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국의 연대기 작가들은 신이 인류를 버렸다고 절규했습니다. 수도원이 텅 비었고 대학이 폐쇄되었으며 왕실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병은 스페인으로 독일로 스칸디나비아로 퍼져나갔습니다. 1350년이 되자 유럽 전역이 검은 죽음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마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주민이 죽고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는 유령 마을이 되었습니다. 들판에는 시체가 널렸고 농작물은 수확되지 못한 채 썩어갔습니다. 역사가들은 1347년부터 1353년까지 유럽에서 5천만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추정합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4분의 3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량 학살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지휘관의 절망적인 결정에서 시작된 통제 불가능한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자니베 크카는 카파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제노바 상인들을 벌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투석기에 실었던 시체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판도라의 상자였고 한 번 열리면 결코 다시 닫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카파에서 출발한 배들이 지중해를 가로지를 때 그 배들은 상품과 승객만 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문명의 종말을 실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죽음을, 도시들의 붕괴를, 사회 질서의 해체를, 그리고 중세 유럽이 결코 회복하지 못할 상처를 실었습니다. 흑사병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농노제가 무너졌고 교회의 권위가 추락했으며
봉건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흑사병이 없었다면 르네상스도 종교 개혁도 근대 유럽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지휘관이 내린 단 하나의 결정이, 하나의 포위전에서 사용된 하나의 전술이 대륙 전체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학 무기의 진정한 공포입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으며 멈출 수 없습니다. 한번 풀려나면 그것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며 창조자조차 파괴합니다. 카파의 성벽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이 목격한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나비 효과의 시작이었습니다. 몽골군이 날린 한 발의 시체가 결국 유럽 문명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2001년 9월 미국 플로리다의 한 신문사 편집국에 평범해 보이는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흰 봉투, 특별한 표시도 없는 평범한 우편물이었습니다. 편집자가 봉투를 뜯는 순간 미세한 흰 가루가 공중으로 흩날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는 고열과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폐탄저균 감염이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 들어있던 것은 무기화된 탄저균 포자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치명적인 세균을 봉투에 담아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테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역사의 반복이기도 했습니다. 754년 전 카파의 성벽 너머로 날아간 시체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공격이었습니다. 인류는 공포를 무기화하는 기술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술은 세월이 흐르며 더욱 정교해지고 더욱 치명적으로 그리고 더욱 교묘하게 진화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 벨기에의 이프르 전선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공포가 등장했습니다. 독일군은 겨자가스라는 화학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란빛을 띤 이 기체는 참호 속으로 스며들었고 숨을 쉬는 모든 병사들의 폐를 태워버렸습니다. 영국군 병사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안개였다. 동료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그들의 비명은 몽골의 독화살에 맞은 헝가리 병사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화학전은 2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살아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호흡 곤란에 시달렸고 매일 밤 가스의 악몽을 꾸었습니다. 공포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몽골이 발견했던 원리였습니다. 죽음보다 고통이, 파괴보다 공포가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 말입니다. 1930년대 일본 제국은 만주에 731부대라는 비밀 조직을 설립했습니다. 이시이 시로가 이끄는 이 부대는 생물학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페스트균, 탄저균, 콜레라균을 배양했고 이것을 살아있는 인간에게 실험했습니다. 중국인 포로 3,000명 이상이 이 실험으로 죽었습니다. 731부대의 한 연구원이 전후에 남긴 증언은 섬뜩합니다. 우리는 세균을 폭탄에 넣었습니다. 도자기로 만든 폭탄이었는데 터지면서 패스트에 감염된 벼룩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국의 여러 도시에 투하했습니다. 이것은 카파의 재현이었습니다. 다만 투석기 대신 비행기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갑자기 패스트가 발생했습니다. 닝보, 창더, 콴더 이 도시들에서 수만 명이 원인 모를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자연 발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학살이었고 700년 전 몽골의 전술을 현대 기술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승전국들은 731부대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미국은 이시이 시로와 그의 연구원들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대가로 모든 실험 데이터를 넘겨받았습니다. 그 지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미국과 소련의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습니다.
냉전 시대 동안 양 진영은 경쟁적으로 생물학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미국 유타주의 더그웨이 실험장에서는 탄저균과 보툴리누스 독소가 실험되었습니다. 소련의 바이오 프레파라트는 천연두 바이러스를 무기화했고 심지어 패스트균을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도록 유전자 조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중세의 투박한 시체 투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무장한 대량 살상용으로 최적화된 공포였습니다. 1979년 4월 소련 스베르들로프스크의 한 군사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탄저균 포자가 실수로 대기 중에 누출된 것입니다. 바람을 타고 퍼진 포자는 인근 마을에 도달했고 64명이 폐탄저로 사망했습니다. 소련 정부는 이것을 오염된 고기 탓으로 돌렸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생물학 무기 개발 중 발생한 사고였고 그것이 얼마나 통제 불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공포의 무기화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했습니다. 2014년 시리아 내전 중 정부군은 염소가스를 민간인 지역에 투하했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고 부모들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사회는 규탄했지만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화학무기는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을 공포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가장 섬뜩한 진화는 디지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바이러스였지만 그 영향은 생물학적 전염병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한 컴퓨터에서 시작된 감염이 네트워크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150개국의 23만 대 이상의 컴퓨터가 마비되었습니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는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병원 시스템이 다운되었고 환자 기록에 접근할 수 없었으며 수술이 취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폭탄이 아니었지만 그 효과는 폭탄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패스트였고 카파에서 시작된 생물학적 공포의 21세기 버전이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이제 국가 안보의 핵심 위협이 되었습니다. 2010년 스톡스넷이라는 컴퓨터웜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특정 목표를 파괴하기 위한 디지털 무기였습니다. 원심 분리기가 오작동하며 파괴되었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몇 년 후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사이버 전쟁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적의 물리적 방어선을 우회해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내부로부터 파괴한다는 점에서 몽골의 심리전 카파의 생물학전과 정확히 같은 원리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했을 때 인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적에게 취약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무시했고 경제를 마비시켰으며 사회를 분열시켰습니다. 5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수억 명이 고통받았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공격이 아니었지만 그 효과는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동안 또 다른 형태의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이 소셜 미디어를 타고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바이러스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 백신에는 마이크로칩이 들어있다. 정부가 우리를 통제하려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수백만 명에게 도달했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정보전이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포는 증폭되었고 사회적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이건 역시 몽골의 전술과 본질적으로 같았습니다. 적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판단력을, 신뢰를, 결속력을 무너뜨리는 것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합성 생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누구의 얼굴이든 영상에 합성할 수 있고 유전자 편집 기술로 새로운 병원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미래의 전쟁은 군대와 군대의 충돌이 아닐 것이라고, 그것은 알고리즘과 바이러스의 전쟁이 될 것이며 전장은 컴퓨터 네트워크와 인간의 마음속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전히 공포일 것입니다. 700년 전 자니베크 칸은 시체를 성벽 너머로 던졌습니다. 그는 첨단 기술도 과학적 지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 본성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어떻게 퍼지는지, 어떻게 증폭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통제할 수 없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지혜도 함께 가지고 있을까요? 역사는 비관적인 대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그것을 무기로 만들었고, 그 무기는 결국 창조자에게도 돌아왔습니다. 몽골의 독화살, 카파의 시체 투석, 이프르의 독가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스베르들로프스크의 탄저균, 시리아의 화학무기, 워너크라이의 랜섬웨어,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계보를 이룹니다. 그것은 공포를 무기화하고 고통을 설계하고 파괴를 최적화하려는 인간의 어두운 창의성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공포는 결코 완벽하게 통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카파에서 풀려난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었듯이 한 번 사용된 공포의 무기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습니다. 둘째, 기술의 진보가 반드시 인간성의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정교한 도구를 가졌지만 여전히 700년 전의 지휘관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장 큰 위협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몽골군이 무너뜨린 것은 성벽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었고, 오늘날의 공격자들도 같은 목표를 겨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카파의 성벽 너머로 날아간 시체들은 단순히 과거의 끔찍한 일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인간이 공포를 무기로 만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경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몽골의 그림자가 잠들어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무자비하고 효율적으로 파괴하려는 충동이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끌고 갈까요? 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